박영수 씨는 서울에서 30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이 69, 아직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3개의 동이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였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에는 페인트가 조금씩 떨어져 나갔고 놀이터의 철제 기구들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박 씨가 원하던 것이 바로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박 씨는 교대 경비원 김영호 씨에게서 한 가지 당부를 받았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 단지에서 이미 5년을 일한 경비원이었고 그는 박 씨에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B동 304호 있잖아요. 그 집에 요새 들어 자주 민원이 들어옵니다. 밤이 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요.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해요. 항상 비슷한 시간대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야간 근무 때요. 근데 가봐도 아무 기척도 없고 그 소리가 뭔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박 씨는 그래서 어떤 소리인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요. 둔탁하게 뭔가 치는 소리도 있고 정말 이상한데 비명 같기도 하고. 그 말을 하며 김영호 씨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과장되었다고 느껴서인 듯이. 아무튼 그냥 알아두세요. 나중에 밤 근무할 때 신고 전화가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박 씨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비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나가고 다음 날엔 야간에 나가는 교대 근무였습니다. 일어나 경비실에 나가 신문을 읽고 단지를 돌며 자비를 했습니다. 오후에 입주민들이 돌아오고 저녁이 되면 안전점검을 하고 자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씨는 B동 304호 주인을 몇 번 봤습니다. 그는 5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차동준이라고 했습니다. 늘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특이한 점은 낮에는 전혀 그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야간 근무를 하면서 차동준이 저녁 시간대에 나가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커다란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구를 담는 가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10시쯤 검은 옷차림의 차동준이 그 큰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박 씨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차동준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둡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뭔가 깨름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늘 하던 젊었을 적 습관처럼 작은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차동준이 나가는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쯤 늘 비슷한 시간에 나갔습니다. 차동준은 밤 내내 어디론가 나가 있다가 새벽녘이나 아침에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매일 밤 규칙적으로 마치 정해진 일과를 소화하듯이 근무를 시작한 지 몇 주 뒤 첫 번째 민원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자정 11시쯤이었습니다. B동 302호에서 온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아래 집 304호에서 자꾸 또 소리가 나요. 뭔가 둔탁한 소리요. 마치 뭔가를 두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가서 확인 좀 해줘봐요. 박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차동준은 밖에 나가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박 씨는 304호 앞에 가봤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박 씨가 304호 앞에 있을 때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일시적으로 멈춘 듯이 말입니다. 박 씨는 돌아서려다가 한 가지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304호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것 같은 진한 붉은색. 하지만 밤이 어둠 속에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민원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자정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정해진 시간에만 몇몇 주민들이 말했던 소리의 설명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 그리고 때론 비명 같은 소리.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박 씨가 그 시간에 304호를 확인했을 때 불도 꺼져 있고 차동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아까 전에 차동준이 나가는 것을 확실히 봤기 때문이죠. 박 씨는 이 현상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한 가지 가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가족이나 동거인과 거주하는 것일 수 있다.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새벽 긴급 점검을 마친 박 씨는 마침내 차동준이 밤중에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새벽 5시 45분, 평소 귀가 시간보다 한참이 늦어진 그는 여전히 검은 옷에 큰 검은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놀랐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의 가방이 무게가 전에 나갈 때와 분명히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들고 있는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그 묵직함이 마치 뭔가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조급해 보이는 그의 표정과 행동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박 씨는 거의 본능적으로 차동준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경비 일과를 벗어나는 행동이었지만 60을 넘은 그의 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차동준이 304호 앞에 도착했을 때 계단을 빠르게 올라간 박 씨는 밑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동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현관 조명이 켜졌습니다. 박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소매와 손이었습니다. 검은 옷 소매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짙은 붉은색의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은 피처럼 보였습니다. 박 씨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밤을 기록했습니다. 일지에 새벽 5시 45분 304호 입주자 귀가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문장 아래에 작게 소매와 손날의 붉은 자국 확인이라고 추가로 썼습니다. 그 후 며칠 뒤 박 씨는 302호의 주민이 다시 신고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또 시작됐어요. 그 소리. 정말 비명 같아요. 미치겠어요, 정말. 박 씨는 304호에 다시 가봤습니다. 이번엔 현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분명히 들렸습니다. 박 씨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둔탁하게 뭔가 치는 소리. 그리고 그 뒤에 목청이 터질 것 같은 비명. 아니, 비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망적인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죽음 앞에서 내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박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둑어둑한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밤새 차동준을 감시했습니다. 저녁 9시 차동준이 검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그는 돌아왔습니다. 가방은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박 씨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304호에서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비명 같은 소리요.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밤에는 항상 밖에 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소리가 납니다. 경찰은 느긋했습니다. 그런 신고는 자주 들어옵니다. 대부분 이웃 간의 마찰이에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박 씨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증거를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석 달쯤 박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습니다. 304호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소음 문제는 저희 쪽도 힘든 일입니다. 위층의 위층 소리일 때도 있고 옆 건너 집 소리가 울리기도 하고요. 소음이 다른 곳에서 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입주민끼리 원만히 해결 보시고 일이 생기면 신고해 주세요. 박 씨는 경찰의 말에 따라 여러 번 304호 앞에 가봤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결과였습니다. 차동준은 밖에 나가 있었고 종종 현관 불만 오류가 난 듯 깜빡이는 빛이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움직임이 있다는 민원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한 가지를 더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야간 근무를 하는 틈틈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304호의 출입 기록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상을 뒤로 돌려보자 정말 이상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차동준이 검은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그가 돌아옵니다. 그 사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밤에 소음 신고는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들어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소리는 납니다.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박 씨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낮에 사람이 드나드는 것 아닐까? 하지만 영상은 명확했습니다. 그 집엔 차동준 말고는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야간 근무 중인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찾아갔습니다. 304호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도 여러 번 신고했는데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소장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입주민의 사생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몇 개월 전부터 그 집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일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쩔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박 씨가 가스 누출이 의심됩니다라고 말하자 소장은 짐짓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허락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니까요. 일단 소장은 기록되어 있던 차동준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봅시다. 소장도 그동안 내심 궁금했던 모양인지 상기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둘은 304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장이 마스터 키를 꺼냈습니다. 들어가서 빨리 확인하고 나옵시다. 가스 누출 점검이 조약사항에 있어도 문을 임의로 따고 들어왔으니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은 어두웠습니다. 박 씨와 과장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십니까? 가스 누출이 의심돼서 점검차 왔습니다. 하고 소장이 외쳤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쾌쾌하고 비릿한 냄새가 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시적으로 사는 집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거실의 한쪽 벽에는 커다란 합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합판 틈으로 빛을 비췄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반짝이는 2개의 무언가와 마주쳤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2개의 눈. 그리고 약한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은 뒤늦게 깨달은 듯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박 씨는 대답 대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순간 어둑한 바깥 창으로 자동차의 불빛이 비쳤습니다. 박 씨는 재빨리 창밖을 봤습니다. 주차를 한 차동준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 11시가 막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동준은 밤 9시 반에 나갔는데 소장의 전화 때문일까요? 예상치 못하게 일찍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소장에게 빠르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합니다. 빨리요. 둘은 304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차동준이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 옷에는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놀랍게도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미 무엇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차동준의 눈이 박 씨를 향했습니다. 뭐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304호 내부에서 명확한 비명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비명. 마치 누군가 죽음을 예감한 듯한 절망적인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은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여러 대가 들어왔습니다. 박영수 씨와 소장은 입구에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차동준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갑을 채웠고 형사들이 304호로 들어갔습니다. 합판을 부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경찰관들의 탄식과 가파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누군가 외쳤습니다. 박 씨는 거기서 멈춰서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미 본 것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소방대원들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법의학팀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늦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밤새 경찰은 304호 안에 머물렀습니다. 형사들, 법의학팀, 그리고 증거 수집 요원들이 그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들어오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한 명의 젊은 형사는 밖으로 나와 한참을 구토했습니다. 아침 6시가 넘어서 팀장 형사가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는 이미 여러 시간 동안 그 집 안에 있었고 피로가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경비분께서 신고하지 않았으면 저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해졌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형사의 말은 성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형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형사님, 집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사는 박 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질문에 답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결국 형사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를 목격했습니다. 경찰이 304호에서 나르는 물품들이었습니다. 봉투에 담긴 것들, 상자, 그리고 무언가를 씌운 것. 경찰이 신문지와 검정 비닐로 감싼 채로 나르는 그것이 무엇인지 박 씨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보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몇 가지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석 달 전, 박 씨가 다급하게 집으로 가던 차동준을 목격한 그날, 차동준에게 끌려가던 피해 여성이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형사들은 차동준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동준은 꽤 주도면밀했던지 여성을 놓쳤지만 증거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부재중 전화가 찍힌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전부터 박 씨의 시선을 눈치채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사건이 뉴스에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였습니다. 안산 모 아파트에서 용의자 체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뉴스는 커졌습니다. 연쇄 범죄 용의자 체포. 10여 년간 여성 8명 피해로 추정. 전국의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경찰의 발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차동준이 10년 전부터 여성들을 목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건의 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추가 범죄가 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박 씨는 몇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였습니다. 차동준은 예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은폐되어 있던 사건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4호에서 발견된 것들은 경찰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지 며칠 뒤 박 씨는 그때의 형사팀장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형사는 경찰차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그 집 안에 많은 증거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형사는 박 씨를 보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라고 박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형사는 박 씨의 눈을 직시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경찰에 신고를 여러 번 하셨죠. 뭘 모른다는 걸까 생각하며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를 낼 수조차 없게 만들어놨던데 어떻게 비명 소리가 들릴 수 있던 건지. 형사는 감사했다며 304호를 올려다 보고는 그대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소리를 낼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면 도대체 그 비명 같은 소리들은 누가 낸 건지.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304호의 작은 방에서 발견된 것들은 경찰도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몇몇 언론에서는 주변 정보를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머리카락과 신체의 일부들이었습니다. 차동준은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듯이 트로피처럼 한쪽에 진열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몸이 떨렸습니다. 70년. 그렇다면 차동준이 이 아파트에 산 기간 내내 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것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동준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연일 사건을 보도했고 대중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304호는 폐쇄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노란 경찰 테이프가 붙었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 테이프가 붙은 집을 볼 때마다 뭔가 무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가 비동을 지날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304호 앞을 지날 때마다 박 씨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반대쪽 계단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 집의 창문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어둠 속에서 그 창문에 뭔가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창 너머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형상이 한두 달이 지났을 때 302호의 주민이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제 그 집에서 소리가 안 난대요? 박 씨는 네,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밤의 비명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동준이 잡혀가면서 그 소리들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 소리들은 정말로 뭐였을까? 차동준이 집에 없을 때도 들렸던 그 비명들은 혹시 차동준이 녹음기나 다른 장치를 사용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다른 집의 소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박 씨는 확실한 답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이 이제 끝났다는 것만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끔찍했던 기억도 잊혀져 가던 어느 날, 박 씨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쪽 소식에 빠삭한 입주민이 차동준의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추가로 더 밝혀진 범죄가 더해져 그의 재판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연쇄 살인을 저지른 차동준의 판결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입주민은 그러면서 여기저기 들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확실히 수습된 피해자는 8명인데 그 전 시흥에서 살던 때에도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구만. 여기 살면서만 10년간 8명이면 그전에는 더 했을지 모르지. 입주민은 혀를 차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8이라는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8명. 10년 동안 이 작은 아파트의 한 집에서 8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입주민과 대화를 나누던 관리소장은 박 씨를 보며 얘기했습니다. 그 집이 차동준 소유가 아니고 여태 세를 주던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데 사건 이후로는 그 집을 어찌할지 고민인 모양이더군. 사건이 있던 지 2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304호는 비어 있습니다. 노란 테이프는 떼어졌지만 그 집의 문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박 씨는 때론 낮에 그 집을 바라봅니다. 창문은 어두웠고 그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다만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박 씨는 이제 70대 초반입니다.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까지 몇 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계속해서 밤마다 아파트를 돌 것입니다. 비동을 지날 때 계단을 빨리 올라가며 절대 304호를 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때론 밤 3시를 지나면서 박 씨는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 또다시 어떤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304호는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처럼 그런 조용함입니다. 박 씨를 아는 몇몇 주민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이 되면 가끔 불안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밤 3시에서 4시 사이가 되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건의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박 씨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상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묻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잊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은 잊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4호 앞을 지날 때마다 속도를 높이고 절대 그 창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몇 번을 되뇌었지만 어둑한 창문가의 아른거리는 긴 머리에 누군가를 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밤이 오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경비 순찰을 돕니다.